안녕하세요. 부동산 자산관리 이범웅입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의 의미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부동산 자산관리의 그 내용적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자산을 시설, 운영, 자금 등의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의 내용적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시설 관리, 그리고 재산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는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약자로 F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부동산 시설물의 기술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여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기술적 그리고 보전적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산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약자로 PM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환경과 시장에 따라 부동산의 임대차, 수익, 공실,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최고의 수익성과 만족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공간적, 수익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해서 경영, 투자, 매입 및 매각, 운영 등의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의 부동산 자산의 최대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부동산의 투자적, 재무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설 관리, 재산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를 갖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차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 그리고 임대료 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 위탁 관리, 그리고 운합 관리가 있는데요. 직접 관리는 자가 관리 또는 자연 관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관리는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 방식이고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인 운영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의 장점은 관리 업무에 대해서 통제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 기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가 전문적인 관리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관리 방식은 주로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작은 면적의 토지 등과 같이 보유 부동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방식으로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외주관리 또는 간접관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 전문가 또는 관리 대행 업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장점을 보면 위탁관리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양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소유자는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업, 자신이 직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본업에 전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보면은 이제 해당 부동산 자산의 관련 기밀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 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위탁자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계약금 증액이 어렵다라고 하면 서비스의 질이 그 계약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업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는 직접 관리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공동주택 의무 관리 대상 또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라고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강제하는 그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일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건축물은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갖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 위탁 관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탁 관리가 확산되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위기를 벗어날 때쯤 돼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산 관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물 관리자에 의한 위탁 관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으로 이제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혼합 관리는 뭐 말 그대로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를 혼합한 형태겠죠. 그래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위탁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또는 이제 법률 관리 이런 측면은 좀 기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동산 자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청소, 경비, 설비 관리 같은 그 기술 관리 측면, 즉 다시 말해서 시설 관리 (FM은) 위탁하는 방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직접 관리에서 보통 위탁 관리를 이제 많이 이행을 하는데요, 많이 전환을 하는데 그때 좀 과도기적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혼합 관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합 관리의 장점은 뭐 당연히 뭐 관리 업무에 대한 통제를 좀 용이하게 하면서 위탁 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 관리와 직접 관리의 어떤 장점을 뽑아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문제점으로는 이제 첫 번째 그 혼합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점이 아니라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부각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탁업자 입장,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그 업자 입장에서는 위임된 부분만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것을 꼭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주성이 좀 부족하고요. 적극성도 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직접 관리의 그 대상이 되는 종업원하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를 맡아서 수행하는 업체의 종업원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효율적인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세 가지 운영 방식을 비교 정리한 것이 그 10쪽에 있는 강의 10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직접 관리는 관리 방식이 그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위탁 관리는 전문 관리자가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혼합 관리는 관리 업무의 일부만 위탁해가지고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직접 관리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고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한 데 비해서 위탁 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혼합 관리는 이제 그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가는 이행하는 그 중간에 주로 활용하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고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관리의 장점 뭐 크게 한 네 가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강한 통제력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쉽고 하자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고 기밀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다. 그리고 관리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당연히 직접 관리의 단점은 관리의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될 수 있고요.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그 장점으로 보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합리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전문 관리자가 영리만 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좀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 관리자를 좀 통제하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기밀 보안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혼합 관리 같으면은 장점이 뭐 강한 지휘 통제력이 강해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직접 관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일부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위탁 관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렇게 금방 건너뛰는 게 아니라 혼합 관리, 좀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위탁 관리로 가는 게 조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혼합 관리의 문제점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 관리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및 위탁 관리 종업원의 어떤 관계 유지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운영 방식,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이 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특히 우리나라를 가지고 보면 과거에는 당연히 직접 관리가 많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좀 전문적인 위탁 관리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제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규정해가지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그 보통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죠, 정확히 주택관리사 보를 채용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시설관리 FM의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으면은 그 IMF 구제금융위기 1997년 그 이후에 이제 외국계 자산 운용사 또는 자산 관리회사 AM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운용사 또는 자산 관리회사가 국내 부동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하고 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 PMC가 함께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기업 자체의 어떤 부동산 관리 전담 조직이 있어서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위탁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 FM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즉 다시 말해서 외국계 부동산 관리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 이후에는 뭐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뭐 임대 수입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부동산에도 좀 전문적인 위탁 관리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든지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펀드, 뭐 줄여서 REF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펀드와 같은 그 부동산 간접 투자의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래서 보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그 자산 관리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와 그다음에 자산 관리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뭐 운영 체계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 자산 관리의 운영 체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자산 관리의 내용적 분류, 자산 관리 AM, 그리고 재산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 PM, 시설 관리 FM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적 분류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그 부동산 자산 관리의 운영 체계를 이제 도식화한 게 이제 11페이지 11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긴 한데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보통 그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 또는 자산 관리회사 AMC가 부동산 자산의 운영 주체인 부동산 관리회사 PMC에게 계약을 통하여 그 관리 권한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임대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 업무를 좀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소유 주체, 뭐 소유자는 AMC가 건물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권리를 그 부동산 관리회사 PMC에게 위임하면, 부동산 관리회사 PMC는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그 소유 주체 소유자하고 AMC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자산의 운영 주체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 PMC가
이제 시설 관리 주체 FMC에게 시설 관리 용역 운영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설 관리 주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자산 소유 주체인 소유자나 AMC 그리고 사용 주체 임차인 이 직접 이제 시설 관리 주체와 위탁 계약을 하여 운영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간에 이제 PMC를 끼지 않고 그냥 소유자와 AMC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다음에 FMC가 있는 시설 관리 주체가 있는 FMC가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자산 사용 주체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은 소유 주체인 소유자 또는 AMC 또는 운영 주체 PM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허여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요. 부동산 자산 운영 주체인 그 PMC 또는 시설 관리 주체 FMC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 관리 조직을 관리소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 조직을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냥 그 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올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부동산 자산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소유자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되겠죠. AMC. 그래서 부동산 자산 소유 주체는 부동산 자산 운영 주체와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소유 주체는 운영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PM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PM 비용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PMC 부동산 자산 운영 주체 그 부동산 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소유 주체에게 PM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PM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자산 운영 주체는 이제 계약을 갖다가 이제 두 군데랑 할 수가 있는데요. 총 세 군데랑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 그 PMC 부동산 관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 자산 사용 주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은 그 부동산 자산 사용 주체인 임차인이 소유자나 AMC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부동산 관리회사 PMC가 낀 경우 같으면 보통 부동산 관리회사 PMC하고 운영 주체하고 임차인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PMC에서 운영 주체가 임차인 사용 주체에게 임차권을 갖다가 허락하고 부여를 합니다. 임차권을 허여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사용주체 임차인은 운영주체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자산 운영주체 PMC는 다시 이제 또 시설관리주체인 FMC, 그러니까 시설관리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FM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거꾸로 이제 시설관리주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FM 현황에 대해서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주체인 PMC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시설관리 주체가 직접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임차인 사용주체하고 계약만 맺고 현장 관리 조직을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파견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을 하거나 파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될 테고요. 현장 관리 조직은 시설 관리 주체, 시설 관리 회사 FMC에게 당연히 FM에 대한 보고를 FM 서비스 어떻게 제공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겠죠. 현장 관리 조직은 부동산 자산 사용 주체로부터 이제 사용 주체 임차인에게 그 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관리비를 납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어떤 그 운영이 이런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부동산 자산 투자, 매입 매각, 기타 부동산 자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구성원을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의 인적 자원, 인적 구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한 인적 구성에는 일단 투자자하고 소유자가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 경영자, 자산 관리자, 포트폴리오 분석가, 재산 관리자, 시설 관리자, 위험 관리자, 이런 그 구성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뭐 그림으로 도표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부동산 자산 관리자는 뭐 소유자, 투자자 그리고 자산 관리자, 뭐 대부분 이제 AMC 자산 관리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를 위탁하고 위탁을 받는 스탁을 하는 그런 두 주체가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관리 분야별로 이제 또 여러 그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리 분야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분야가 있고요. 부동산 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분야가 있고, 부동산 자산의 운영 관리하는 분야, 그리고 재무 회계, 뭐 자산 평가 실적을 분석하는 분야, 자금 조달 및 보험을 담당하는 분야,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분야에 보시면은 뭐 자산 관리 컨설턴트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석가, 그다음에 종합 자산 관리사, 뭐 이런 그 구성원들이 좀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동산 자산 매입 매각을 할 때는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 그다음에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산 관리자 또는 자산 관리 회사에서 부동산 컨설턴트,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까지 고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운영 관리 분야에는 뭐 일단 재산 관리자, PM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임대 관리자, 그러니까 임대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임대 관리자, 시설 관리자가 이 부동산 자산 운영 관리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도 뭐 일단은 뭐 직원을 고용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그리고 재무관리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산평가 실적 분석 분야에서는 이제 자산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사가 주로 이제 부동산 자산 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보험 분야에서는 뭐 보험사라든지 은행, 연기금, 그다음에 정부 등의 이제 접촉해가지고 의논을 한다든지 또 조언을 받는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위험관리 분야에는 위험관리자가 구성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대여섯 가지의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자산관리자는 뭐 당연히 자산 매입, 매각, 부동산 금융 조세, 재무회계, 자산 평가, 그다음에 위험 분석,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시경제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투자 분석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이 좀 폭넓게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자는 보유 자산에 대한 뭐 임대차 및 입주자 관리, 예산 및 원가 관리, 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외에도 뭐 시설 관리라든지 노무 관리, 공사 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시설 관리자는 그 건물의 물리적 관리 및 설비 운용,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에너지 관리, 보안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재무 관리나 조직 관리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좀 폭넓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시설 관리 업무를 FM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산 관리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자산 관리 컨설턴트는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자산 관리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발,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은행이나 보험사 뭐 이렇게 이제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컨설팅을 많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PB라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갖다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 및 기업이 뭐 주택 등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그 담보로 잡고 있던 부동산을 금융기관이 넘겨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그 담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컨설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분석가는 그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투자자의 그 보유 자산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뭐 분산 투자라고 보통 우리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금이라든지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얼마만큼 비율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자산 구성을 해주는 분석가이다,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따라서 투자자의 뭐 위험 관리, 그리고 편중된 자산 매입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자산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가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뭐 좀 넓은 의미의 넓은 그 그림을 갖다 그린다, 전략을 구성할 때 재무 상태와 투자 성향 등을 분석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무 설계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종합자산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가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이제 거액의 자금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좀 재무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민간 자격증 중에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IFP,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한국 FPSB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요거는 이제 AFPK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해가지고 AFPK,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IFP라고 하는 그런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위험관리자, 마지막으로 위험관리자는 그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뭐 투자자의 어떤 위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수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 투자는 거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거액의 손실을 또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칭을 통해 가지고 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위험을 좀 분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해칭은 뭐 부동산 시세가 변동을 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이득을 얻어서 충당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해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해칭을 통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위험 관리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